오늘 양시장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3,054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면서 77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뭔가 좀 시장 하단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역부족인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 보니까 코스닥 현물 그리고 선물에서 많이 매도하네요. 특히 개인들은 어저께 열심히 팔더니 오늘 빠진 다음에 다 사는 건가요? 개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크리티컬한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아쉽네요. 네, 어저께 뉴스상에서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네. 홍콩에서 펀마트 했던 헤지펀드가 네. 매수를 강하게 했다라는 어제 뉴스가 삼성전자를. 떴더라고요. 네, 네. 어저께 삼성전자를. 그래서 그 상승 부분이 그런 헤지펀드들이 저평가라고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저평가는 맞죠.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프리임 투자자문 홍순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2% 이상 빠지는 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뉴스 효과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법 개정. 예. 저희 업계 내에서 이제 이거가 한 5년째 이슈였는데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이제 결국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이제 큰 변화의 어떤 상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세부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되게 실망스러운 내용이었거든요. 세부 그러다 내용 어떤 부분이 뭐 실망스러우신 집중 건가요? 투표제 부분이라든가 집중 투표제. 예, 그리고 또 함께 연계해서 이게 사실 이것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게 지금 당장 지금 저 고려아연이랑 영풍 M&A 협상을 M&A 과정을 보더라도 그 굉장히 관련돼 있는 기업들 내에 수많은 예외 조항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가 얽히고 얽혀 저렇게 장기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법 하나 바뀐다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화가 바뀐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근데 이사의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렇게 확실하게 적힌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제 당장 어제 그 우리 바로 반론이 나왔던 게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나 한전 요금 동결하는 건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되냐? 네. 이런 이야기에서 금방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예외 조항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가 사실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방금도 이제 그 자막이 지나갔지만 고려아연 영풍 판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저기가 결판이 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적대적 M&A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던 이유가 자금력의 차이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던 게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방금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힘들게 해서 감사가 됐는데 출근도 못하고 1년 내내 소송만 하다가 나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 또는 오너라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그 사건이 좀 필요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이제 저희가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문 앞에 야만인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문 앞에 야만인. 예, 그게 뭐냐면 미국의 KKR이 나비스코라는 세계적인 그 과자 회사이자 담배 회사를 인수한 적대적 M&A를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을 다룬 책이 문 앞에 야만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시가를 피우고 있던 또는 골프 리조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술을 먹으면서 모든 회사의 현안들을 처리하던 좋은 게 좋은 거다 문화가 펼쳐지고 있었던 미국 사회를 이제 부수었던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비스코 M&A 사건이고요. 이 나비스코 M&A의 사건들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을 바꿨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이게 이제 정말 큰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배당 관련 세금을 정말 뭘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30억 넘자마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현재 시스템들은
DJ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플레이션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상속세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두들기는 입장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해주면 주기 위해서는 상장한 다음 주가를 떨어뜨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시가로 상속세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도 그렇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게 이 상속세 부담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 문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첫 단추 꼈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하고 이대로 쭉 뻗어간다라는 것은 저는 좀 순진한 생각이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많고 이제 첫 계단을 올랐다. 근데 첫 계단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정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실 근데 뭐가 달라졌지? 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래도 오늘은 적어도 시장에서 더 큰 세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니까요. 왜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열심히 사다가 오늘은 하루에 그리고 이제 임팩트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선물이나 이렇게 섞어서 이제 크게 운용을 하면서 시장을 변동성을 키우는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물음표로 던져지잖아요. 일단 저의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요. 일단 저희 회사는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들한테 다 주문 신호가 나갔는데 이걸 방송에서 제가 헛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전체 차원에서는 지난주에 다 많이 팔았고요. 왜 팔았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안 사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최근 갑자기 국민연금이 매도로 돌아섰죠. 그 기관에 이제 국민연금도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로 측정돼 있는데 대략 이대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목표 비중을 이미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약 한 10조 정도를 국민연금 주도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주가가 바닥에서 900포인트 오르니까 차익 실현에 이제 나서도 되는 레벨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역시 4월 9일 날 저가 매수했던 사람으로서 했던 기관으로서 매도를 지금은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기관이 왜 파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된 것 같죠. 즉 왜 팔았습니까 하면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금 집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샀는데 사고 난 다음 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고 목표 비중도 됐고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자금을 회수하면 어떡하나 미리 좀 현금화도 하자 또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올라타자 이러면서 특히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공식적인 의견이고 사적인 견해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하반기 시장은 지난번 갔던 3,300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펀더멘탈이다라고 보는 쪽에 서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관점과 실제 개인적인 관점들은 약간 분리돼서 저는 이제 회사 홍보를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나왔으니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제 너무 시장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숨고르기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숨고르기 시장에 사람들이 핑계를 찾은 게 이벤트 효과가 이제 소멸됐다. 뉴스에 팔자. 뉴스에 팔자. 예, 그거였으니까 이제 또 사면 되는 거죠. 예, 왜 지금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좋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뭐 인정. 그러나 실업률 떨어졌는데 그걸 나쁘게 보기만은 어렵다. 두 번째가 뭐가 또 좋냐 하면 우리나라 6월 수출 통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반도체라든가 조선 같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도주의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좋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것도 반등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판다. 그러면 뭐가 되게 남이 모르는 악재를 갖고 있어야 파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밸런싱성 매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현재 시장에서 그냥 다 이제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니 트럼프 말고는 별로 악재가 안 보이는데 트럼프는 저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4,000포인트 가야 될 걸 3,500 정도로 낮추는 요인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상승 자체를 가로막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당장 지난주에 나왔던 베트남 관세가 20%가 나왔잖아요. 거기 상계 관세 45% 부과했던 걸 20%로 깎아주는 거 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그 사이에서 즉 UK 영국이랑 일본 한국은 그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45, 20 사이. 그 1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번에 10%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와 20% 10, 사이. 왜냐하면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와 20% 사이였으니까
그럼 그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건 20%. 그거 근처에 나오면 저는 그날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나라에조차 그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드리면 미국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거고 우리나라 같이 8대 수출국한테 그 정도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캐나다, 멕시코도 비슷하게 맞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일거의 전체 미국 GDP에서 8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 부문에 대해서 갑자기 10%, 15% 이상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생기는 건 강력한 인플레를 유발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국 쪽에 받았던 10%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컨센서스니까 그 컨센서스에서 아주 크게만 충격 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20하고 10 사이 정도인데 20에 붙었으면 팔아야 되고 와, 10에 그건 정말 그날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패닉으로 거예요. 한번 셀링이 나올 이제 쉽게 것이다. 얘기해서 사회주의 국가랑 같은 취급 받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아닌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아니면 뭐 적성국가 근처? 그러니까 거기 지금 40% 관세가 뭐였냐면 택가리를 네. 그 중국산 제품 가져와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하는 게 적발되면 우리는 40%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단서 조항을 달 정도로 베트남산 제품이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냐를 갖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베트남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를 그 정도 줬다. 라는 건 이제 한국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역 파트너로서는 적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충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 가정이잖아요. 저는 일단 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 보면 우리는 타코를 하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밑에 나오지만 일본도 30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일본도 적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근데 거죠. 저거 보여주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정확하게. 아무리 이게 우호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로 일부러 저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맞습니다. 날리는 느낌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잖아요. 협상의 예, 기술에 예. 나와 있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게 한 다음에 깎아주면 오히려 상대는 우리한테 대해서 원한을 가지지 않고 나는 목적을 달성한다. 아니 맞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일본한테도 저러는데라는 생각을 일부러 갖게 만드는. 그런데 베트남한테 네. 20%였고 베트남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게조차 20% 해주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뭐 쌀 이런 거 지금 쌀 나와서 일본이 지금 쌀 파동이 났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걸 안 해?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저 정도의 대상을 동일한 잣대로 영국한테는 그렇게 봐주면서 그렇죠? 혈맹 영국하고는 그렇게 봐주면서 우리한테 만일 그렇게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넌 남이야. 남도 아니고 적이 가까워. 라고 이제 밀어내는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특히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부품 문제가 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네. 2차 전지나 자동차 회사들 중에 안 가는 회사가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미국에서만 부품을 조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예외 조항 하나 못 얻어내고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기 적어도 일단 그 니케이 42,000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꼴이 되는 거니까 그 충격은 클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은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그런 휘스퍼 넘버가 오늘 나와서 장이 빠졌다라면 저도 당한 거고 그러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나라별로 수익률 앞으로 기대 수익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좋았고 지금 한 25%가량 올라온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올해 수익률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만약 경기 측면을 놓고 본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탄탄한 것 같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감시한 이제 행정 그 서명만 남았잖아요. 이거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란 말이죠. 이러면은 뭔가 미국 쪽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법하거든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4, 5, 6월 3달 사실 2달 달렸죠. 네. 2달 달리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이고 장밋빛인 거고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본 자산들 중에서 일부를 빼서 또 투자자들이 다른 데 갈 나라가 충분히 후보들이 많이 존재하는 네네. 건 사실이고 그중에 가장 주된 후보가 이제 미국인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워드 막스가 올해 초에 네.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PER이 23배 이상일 때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 10년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어라고 지적했잖아요. 아주 뼈를 잘 때렸고 실제로 맞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시장이 나스닥 기준 고점에서 23%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루들의 경고라는 것은 굉장히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 사람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나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PER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지만 현재 지금 PER이 또 포드 PER 기준으로 23배를 또 왔단 말입니다. 이 정도 PER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PER이 별로 높은 게 아니고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버블이 아니에요를 하려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타겟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한국이나 일본은 둘 다 죄송합니다. 힘도 없는 멍충이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뭐 겸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보복도 못하고 두들겨 맞을 나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선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뭐 세상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저 나라를 뜯어먹겠다는 생각만 보이는 나라의 제품을 이제 글로벌하게 투자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애플 이야기인 거죠.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테슬라가 응징당하고 있잖아요. 괜히 그 다치 장관했다가 지금 사실 나와서 사이도 안 좋아져 가지고 저렇게 있지만 왜 그 테슬라 주가가 저렇게 변동성이 큰가 생각하면 유럽에서 판매량이 폭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래는 창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상태에서 특히 우리한테 다른 나라한테 미국만 독주하는 제도로 관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게 미국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일단 제 의견을 편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는 뉴스 효과 때문에 한국 증시 조정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저는 두들겨 맞더라도 저는 뭐 우리나라가 타깃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하니까 앞으로 또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해볼 만한 여러 가지 펀더멘탈 재료들은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지만 미국도 비싸다. 라면 이제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중국, 유럽 좋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오늘 어저께 뉴스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 갈까? 그래서 중국이 원래 아프리카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프라도 다 중국이 대출해주면서 다 해놓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아프리카 쪽은 친중국 쪽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막 여기 아시아, 유럽이랑 열심히 싸우다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그것도 중국이랑 연관이 또 있을까요? 있겠지만 뭐 의미 없다고 의미는 보고요. 없다. 왜 의미 없냐 하면 1대1로 했다가 중국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적인 어떤 지출, 인프라 투자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미국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대와 관계들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만들었던 혜택이 바로 마샬 플랜 같은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서유럽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끌어들이고 나토도 만들고 이렇게 나갔었던 아이젠하워 시절의 미국이랑 지금의 미국은 좀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1대1로 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지금 나라 자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지금 빠져서 시진핑 주석이 교체가 되네 만에 하는 루머까지 지금 시장에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뭐 아프리카를 가서 트럼프가 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냥 저는 저기 간 건 쉬러 가는 건가요? 아니요 피스 프라이스 트립 노벨상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가신 거다. 노벨상 받으러. 예, 뭐 거의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 노벨상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바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라며 노벨 평화상을 미리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저 스웨덴 할리먼이 제발 좀 트럼프한테 노벨상 줘서 노벨상 수상자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좀 브레이크라도 걸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노벨상의 가치라는 건 뭐 떨어진 지 오래됐고 특히 평화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편하게 저번에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말입니다. X에 자기가 그거 받아야 된다고 엄청 써요. 네, 맞아요. 정말 그거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나라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좋아요. 예. 예, 미국보다는 차라리 뭐 유럽이나 중국 쪽이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예, 비달러 자산. 왜 비달러 비달러 자산인가? 달러 약세니까. 지금 달러가 중요한 장선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때는 돈이 돌더라도 미국장 좋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일본, 중국, 유럽 쪽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참 이러면 헷갈리는 게 그러기에는 왜냐하면 그 AI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할 만한 기업이 딱 몇 개 없고 그쵸. AI 쪽은 다 미국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뭐 사상 그쵸. 최고치고 또 관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뭐 AI 뭐 생태계 쪽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많잖아요.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또 미국 쪽 투자가 맞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게 숲을 봐야 되는지 나무를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저는 미국 장이 뭐 끝났다, 미국이 앞으로 나쁘다라고 표현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악재가 있다라는 것뿐이죠. 비싸다. 비싸다. 근데 이 비싼 걸 만든 게 테슬라, AI가 비싸게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면은 결국은 거꾸로 들어가면 AI가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은 말이 이제 맞는데 AI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민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AI 살려면 그냥 미국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산다는 표현보다는 AI를 산다. 그렇죠. 예, AI를 살려면 뭘 사야 돼 글로벌하게? 그러면 그냥 미국에 있는 몇 개 회사를 기업들,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나쁘거나 고평가가 돼 있다면 나머지 AI 주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주식이 나빠질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나스닥하고 뭐 러셀 비교를 하면은 최근 들어서 또 러셀은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훨씬. 그럼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나요? 러셀은 왜 올라오는 거야? 금리도 올라오는데 뭐 이런 느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일단 뭐 저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 중이고 전 세계 글로벌 하우스들이 올해 초에만 해도 한 2.5% 보던 게 지금 1%대로 다 낮췄잖아요. 왜 낮췄냐 하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는 상황을 보고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사고 치는 건 확정이고 아니, 더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까? 칠게 또 있나요? 어떤 게 또 지금 남았나요? 상호 관세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올해 내내 관세 가지고 1년 내내 끌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게 미국 입장에서도 세금 부과하고 관세 부과하고 나니까 산업계에서 와서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 50을 못 넘었어요. 49%에 불과한 확장 국면에 아직 진입도 못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제 달려가는 업종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를 비롯한 반도체 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딥스크 파동을 이미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 그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AI 모델들이 중국에서 특히 알리바바 쪽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기업들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여기만 간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다. 더 나가서 중국이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굳이 못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면 안 되고 유럽은 앞으로 또 영원히 안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은 너무 좀 미국 중심적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가는 게 트럼프가 저렇게 외국인 추방하고 하버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쫓아내는 과정에서 전 세계 인재들을 독점하던 그 파워 권력들이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번에 1억 달러 주고 돈 데리고 외국에서 기업들 또는 최고 경영자들, 기술자들 데리고 오겠다는 자체가 미국이 스스로 발로 인재들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 데리고 와서 우리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생각이고요. 이제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달러 약세라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이 출현을 한다라는 것은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평가손들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체 MSCI 지수 내에서 미국의 달러가 그 미국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70%까지 넘어서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과거의 중립 수준이라면 한 60% 정도가 역사적인 중립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스스로 후퇴할, 그리고 미국 비중들을 너무 우리가 오버웨이트 했던 것을 차익을 좀 실현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그 글로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환율 레벨이 아닌가, 그리고 방향성이 아닌가. 이미 아주 중요한 저항선들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100포인트 일단 깨고 내려간 다음부터는 10년 전 레벨 말고는 지금 지지선이 없거든요.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라면 투자 자산에 있어서 미국을 뭐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는 오버웨이트, 항상 미국 비중을 갖다가 목표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이런 식으로만 투자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중립 정도는 놓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40% 정도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75% 정도가 아마 30% 정도 국민연금 자산의 30%가 미국이었을 텐데 그걸 약간 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나라 자산들은 엄청 저평가되고 가격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 이 흐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재편 들어가면 내년에 사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특히 지금 미국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 정도로 가면 미국 국가 부채가 2035년에 GDP 135%까지 간다라는 무디스의 전망이나 CBO의 전망들을 생각해 보면 저 나라 사실 기축통화 아니면 파산할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책, 말도 안 되는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훼손된 상태이고, 그 미국의 기업들은 열심히 그래도 경쟁력도 있고 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하든 공화당이 무슨 짓을 하든 경쟁력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만 하면 돼라는 신뢰는 많이 깨졌다라는 것은 약간의 추가적인 비중 축소 정도의 어떤 대안들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거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실제로 저 권한을 좀 가져오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금하고 또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금 담보 커런시 만들겠다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라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넣고 싶지는 않아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한때 70%까지 가던 미국 비중이 지금 55%, 53%까지 지난 분기에 줄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 통계인데 그렇거든요. 올해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 저 미국 국채를 사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전 세계가 그동안은 같이 져 왔었는데 전체 미국 국채 중에 36%가 해외 투자자가 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누가 이전처럼 살까? 그리고 나머지 또 한 30% 정도를 연준이 갖고 있거든요. 연준이 앞으로 계속 팔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어떤 또 허수아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 아직 사임도 안 했는데 밑에서 그 두 명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벌써 나서면서 차기 연준 의장은 저예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 거기나 죄송합니다만 정말 썩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저기 저 면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준 의장 하고 싶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저는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짓인데 이걸 정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둔다라면 미국의 재정 부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할 텐데 이 문제들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을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뭐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버웨이트는 좀 하기 싫은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